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도 지금 긴장되고 떨리겠습니다만은 앞선 시간부터 애쓰시는 심사단지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바른미래당의 엄청난 저력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감동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정말 최적의 토론자를 선정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토론자들에게 제가 좀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들이 순서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자유 토론 시간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논쟁을 하는 이제 서울이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내 얘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해서 좀 논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주제도 역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잡아놨고요. 또 하나가 바른미래당이 지향해야 할 제3의 길은 무엇인가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두 개의 공통 질문이 있고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인 바른미래당이 지향해야 할 제3의 길은 무엇인가 이 주제도 공통 질문은 없습니다만은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으로 진행을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 시간은 이번에도 1시간 정도로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자, 토론자 두 분 바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조금 긴장이 되더라도 이따가 불이 붙으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먼저 각 토론자 1분당 모두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준비된 대로 백관백 토론자부터 모두 발언 1분. 앞에 시계 있죠? 시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대선 저는 한 후보를 위해 인생 처음으로 인형탈을 뒤집어 썼습니다. 지하철 역사 곳곳을 누비면서 홍보하고 춤을 췄습니다. 저는 잘 치지 못하는 기타도 들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 목청껏 노래했습니다.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실망을 했고 스스로 부끄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분노했던 것은 탄핵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우리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보수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힘으로 정권을 잡은 여당은 보수의 구태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정의는 사라졌고 내로남불과 고무줄 잣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민심의 회초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걸음에 함께하고자 이 토론 배틀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1분 모두 발언. 자, 처음에 박수는 아마 긴장을 풀 수 있는 좋은 영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림 토론자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재림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정치개혁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제도는 건강한 경쟁을 유발하고 또 참여자들의 선의가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제도 또한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정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익과 지역 추구를 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선거 제도의 문제와 대한 정당의 부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정책을 위한 정치, 진정 민생을 위한 정치, 문제의 지적과 공방이 아닌 문제 해결과 현실 개선을 향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오늘 토의에서 건전하게 논의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 세개 모두 받아. 네, 다시 한번 박수로. 네, 확실히 박수를 받으면은 좀 긴장이 좀 덜해지죠, 그죠?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요. 자, 공통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정대로 김재림 토론자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체제에서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20대 국회 이전까지 사실상의 양당제였습니다. 양당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에서만큼은 당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잦은 국회 공전으로 인한 국회 효율성 저하. 둘째, 이념 갈등의 증폭으로 인한 정책 정치의 부재. 셋째, 다양한 유권자의 가치관과 이익 반영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양당제가 네거티브 선거를 유발하고 다당제에 비해 투표율도 낮다는 분석이 있으며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다당제 선호가 60에서 65%에 달할 만큼 높고 그 선호도는 서울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질 정도로 유권자들 역시 다당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공고한 양당제는 기득권을 위한 정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치, 정책 발전을 억누르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정치가 다당제로 나아갈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책 개선 욕구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다당 간의 경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정책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합의제 민주주의의 바탕인 분권과 협치를 위한 정치 토양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 제도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의 개별 노력만으로는 다당제를 이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유권자의 평균 약 13.5%가 꾸준히 제3세력에 투표해왔음에도 의석수는 과소대표되어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는 중대선거구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다당제의 올바른 정착, 대한민국의 정치의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관백 토론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체제에서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회는 지난 4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봉 한번 두드려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서로를 타협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어도 늘 제자리였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었고 민생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신뢰도는 15%입니다. 정작 국민 앞에 날마다 사죄해야 될 대상, 국회가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적폐 양당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당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당제만이 거대 양당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4월 본회의를 열지 않은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국회의원의 사퇴 수리를 막아야 했고 한국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저지시켜야 했습니다. 부패한 모습도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정당을 심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당제 확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둘째, 구시대의 전유물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편가르기 정치를 해왔습니다. 미움을 정치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예산 몰아주기, 각종 특혜 정책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 깨지고 까닭을 모르는 적대와 편견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골고루 잘 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다당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점점 더 다원화되고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도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부패한 기득권, 과거로 내달리는 정당으로는 미래를 선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다당제가 정답입니다. 아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제가 왜 특별하게 박수를 부탁드리냐면은 정말 제가 옆에 들어서 정치학자로서의 지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준비를 두 분이 다 똑같이 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공통 질문 두 번째도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백관백 토론자에게 먼저 사전 준비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당 2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리 잡히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등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 외에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통제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자치의 재정권, 조직권 등은 여전히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개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만 이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재정권의 경우에도 자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재정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재정 조정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살았던 관악구의 경우 서울 시내 25개 자치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20등입니다. 구청 예산, 공무원 월급 주기에도 빠듯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재정 조정 제도가 생긴다면 이러한 지자체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로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역시 강화돼야 됩니다. 지자체의 권한이 커질수록 각종 인사나 예산에 대한 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실어줘서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맞추고 계시는 거 보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번에는 김재림 토론자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약 2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정착, 지역별 장점의 특색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순기능이 있었음에도 분명한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없이 자리분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재정 자립도, 강집행부, 약의회 형태로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구조, 지방 고유 사무의 비중이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보다 월등히 적은 현실,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 영향력 강세로 온전한 지방자치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하면 2017년 전국 재정 자립도는 약 35%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사무의 비중은 국가 전체 사무의 30%에 그치며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 임명동의권, 인사청문회 권한, 예산심의권은 없거나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국세 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을 넘어 복지 비용의 국가 부담 확대 논의,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으로 책임의식 강화, 지자체 내부적으로 중앙의 시혜적 문제 해결이 아닌 자치적 문제 해결로의 인식 전환,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견제 기능 강화, 중앙공천제도 개선으로 중앙정치 영향력 축소, 주민참여 유도로 진정한 자치제 실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이 확보되고 정치적 균형을 이뤄내며
자치적 역할을 늘려가면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미로 돌아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은 물론 국토의 다각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지금 김재림, 백관백, 김재림 두 토론자는 우리 한국 선거 정치 사회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명 의식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은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자유 토론 주제를 크게 제가 제시를 하면 이 앞에 시계가 있죠. 10분 안에서 자신이 마음껏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반박에 재반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서 아껴가면서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김재림 토론자에게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에 앞서 먼저 우리 백관백 후보자님이 앞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관백 후보자님께서 아까 우리 공통 질문 첫 번째, 우리나라 정당 체제에서 다당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대 양당 견제,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민의 반영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거대 양당 견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민의 수렴 당연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주의 타파의 경우 그것이 꼭 다당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령 캐나다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도 다당제가 확립되고 있는데 그 바탕으로 강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당제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A, B, C, D 4개 지역이 있는데 특정 2개 지역에서만 강한 지역 선호도를 보이는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 그 당을 A당이라고 할 경우 A당이 다수 득표를 하기 때문에 서로 지역주의에 기반해서도 다당제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제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가장 좋은 원인 또는 이래서 다당제가 해야 한다에 지역주의 타파를 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다당제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다당제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주의 타파를 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영남을 대표하는 정당,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 그런 우리 정치 역사 속에서 이 영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정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거대 양당에 의해서 양당제도가 독식되어 왔고 의회가 독식되어 의석수가 독식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을 했을 때 다당제가 확립을 해야 이런 것이 타파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캐나다의 사례는 캐나다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을 감안해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드리고요. 저는 이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득권 양당의 구태 정치를 중단시키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측면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선거제도 개혁이고요. 두 번째가 정당 개혁이고요. 세 번째가 국회 개혁,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선거제도 개혁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저는 현재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다당제에 대한 논의를 했었지만 다당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의 탈피가 필요합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한 편의상 민의가 과대 대표되고 과소 대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남 지역에서 그동안의 지역주의에 입각해서 바라본다면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각각 수많은 사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예전에 독일식 정당 명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기초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소선거구 제도에서 탈피한 중대선거구제 또는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사실 이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때에도 사실 당 간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당시에는 과반을 가지고 있던 보수층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과반을 잃게 되는 구도, 또는 군소 정당들은 자기들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찬성 구도, 여러 가지 구도가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상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제도가 나름대로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보정을 했지만 비례대표를 늘릴 경우 추가 의석, 그러니까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강론적인 부분은 정당 간의 셈법과 또는 정치적 협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방향성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같은 선거구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선거구를 선을 다시 긋는다거나 또는 선거구에서 그걸 축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뭐 의원님들도 많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서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백감백 후보자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우리 후보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이냐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소선구제는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중대선거구제를 가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기 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를 다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신단 말이죠. 지역구 획정위원회 아무리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 불가하다. 중대선거구제를 가는 것은.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는 데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얼마 전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당초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을 계획을 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개헌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찬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4인 선거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대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율 배반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두 당이 지방 분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 거대 양당이 겉으로는 비례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가서는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선거개혁과 정당개혁과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보께서는 정당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까 첫 번째 이야기 오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면요. 저 또한 뭐 중대선거구제의 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선거구를 다시 긋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일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저 또한 연동형 권역으로 했을 때에는 그 비례대표의 검증이라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치가 그 비례대표제를 뭐 유럽식처럼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냐 부분에서 좀 유보적인 의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연동형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정당 개혁으로 넘어가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정당 개혁이라는 것도 너무나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더 원론적인 방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대한민국 정당 구조가 너무 중앙에 모든 힘이 몰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책 중심의 또는 또 토론 중심의, 협치 중심의 이런 좀 더 실제 민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좀 요약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원내 정당화 개념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의원들이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정당 내에 좀 민주화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각각 의원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각각의 의원들이 자신이 맡은 상임이라든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 개발한 정책들을 가지고 정당 내에서 실질적인 선순환의 어떤 경쟁과 토론으로 어떤 하나의 대안을 정당 자체로 내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그 정당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백감백 후보자님의 의견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런 부분들을 참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당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청와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구잡이 공천 학세를 장애했을 때 공천 도장을 들고 도망갔다고 해서 이른바 옥세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도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조폭을 동원해서 공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뺑소니범에게 공천을 주는가 하면 성남시장 후보로 나온 은수미 전 국회의원은 조폭이 제공한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구태 중에 구태이고 가장 추악한 정당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은 이런 밀실 공천, 줄서기 공천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형 경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청년 토론 배틀이야말로 정말로 박수받아 마땅한 민주주의의 공천제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개혁의 세 번째, 바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인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어떤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 어려운 질문을 계속 많이 준비해서 또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저는 기본적으로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던가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부분에서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온라인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고를 치는 기사가 뜨면 항상 그 베스트 댓글이 되는 기사들 중에 국회의원 월급을 영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든지, 또는 네덜란드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들은 관용차를 타고 다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특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 자신의 생활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무리 없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도 민의를 반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국회의원 월급을 거의 동결을 거의 삭감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 얘기는 이제 돈 없는 사람은 정치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선과 악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간단한 구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요새 논란이 됐던 외유성 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피감기관의 팔이나 목을 비틀어서 뭔가 부당한 편익을 챙기는 거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 그런 것을 우리가 특권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 청년 토론 배틀이 광역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 치면 서울시 의원을 위한 선발 후보가 되는데,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정책 보좌관이 0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현재 서울시의 민의를 수렴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정당한가, 그거를 만약에 늘렸을 때 그것이 꼭 특혜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또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백감백 후보자님이 저한테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좀 첨언해서 예, 제가 그 부분 첨언해서 이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국회가 개혁되고 국회의원이 특권을 내려야 될 부분은 총 4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44조에 보면 국회에는 회의가 있는 회기 중에는 체포가 불가합니다. 이게 바로 불체포 특권인데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체포되어야 합니다. 군부 시대나 독재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특권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면책 특권이 또 있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위해서는 직무상의 발언은 면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직무상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다거나, 그게 누군가를 모욕을 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에 있어서 지자체는 주민 소환이라고 해서 지자체장이나 그다음에 지방의원이나 교육감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연히 소환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정말 파렴치한 성폭력을 범하고 지금 의원직 사퇴서를 낸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막말하고 이유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당연히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도 특활비를 받습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재부의 지침상에는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쓰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 특활비, 국회의원의 특활비만큼은 공개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려도 괜찮? 네. 예. 일단 뭐 좋은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정당 개혁 과정에서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고 그 공천에 대한 어떤 중앙 집행적 권한을 좀 내려놓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비례대표 제도의 개편이 대한민국 그 선거 제도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적인 디테일에서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양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에서도 예를 들어 독일식 정당 명부제 같은 경우는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국민들이 인물을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명부가 정해져 있죠. 당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경우에 비례대표를 어느 쪽 명부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너무 좀 강론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질문을 또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항상 되는 게 역선택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타 정당에서 좀 약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거나 견해가 있다면 그 두 가지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정당 명부 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얼마나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정당에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의 권한은 정당이 주는 게 맞다. 대신 그 정당 내 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정당 명부를 작성을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역선택 문제를 하셨는데 역선택 문제에 항상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나오는 그 단점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 역선택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100%로 하느냐,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100%로 하느냐, 정당원까지 일정 부분 참여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세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지방자치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도입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을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 시간이 43초 남았는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좀 개괄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이제 뭐 지방자치제도에서 그 행정권과 뭐 경찰권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유보적입니다. 물론 그런 기능들을 지방에서 결과적으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 생각엔 동의하지만 현재 지방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는 그 지방정부의 행정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이런 그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 당장 지방 재정 자립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먼저 좀 책임과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성숙하기 이전에 자치경찰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예전에 뭐 신안군 섬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네, 시간은 지났는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 답변 그래서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방에 대한 어떤 재정권이나 어떤 기타 다른 것 수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드루킹 사태를 보면서 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드루킹 담당자가 잡히고 나서 3주가 지나고 나서야 체포 사실이 알려졌고 CCTV 검사라든가 압수수색 영장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이거를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지사에게 넘어가 버린다면 이 경찰이 선거운동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경쟁자 수사에 악용될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이 또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방자치법 제11조를 보면 외교, 국방,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그 사무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일종의 사법작용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이 다 해소가 됐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배틀 토론의 정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까?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가야 할 큰 청년의 미래는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 토론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이번에도 저는 질문만 던지고 20분 동안 웬만하면 말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꽃을 활활 태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백관백 토론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향해야 할 제3의 길은 무엇입니까? 네, 이 질문이 됐을 때 참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정당이 물론 기득권 양당 제도를 종식시키고 정말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한다.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제3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정말 이러한 질문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 정강 정책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강 정책을 보면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민생 우선의 정치, 두 번째가 국권한 안보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정치, 세 번째가 정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네 번째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먼저 민생이 우선인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이라고 합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하고요. 청와대 일자리 위원장은 부임된 지 몇 개월 만에 선거를 하겠다고 직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던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망 수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수준입니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시험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업 3단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3, 4개월만 공부하면 쉽게 딸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업 3단사의 자격증이 가산점을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5% 수준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시험을 준비해도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은 이 혜택을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을 시행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직업 3단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들이 꼼수를 쓴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이 직업 3단사 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단체들입니다. 지금 노량진에서 청춘을 바쳐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고시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바로 이렇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소외당하는 취약계층,
약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이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4년째 지역 구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어디 가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돌고 돌아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민원들을 보면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드리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만족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과 우리 당원 모두가 시간을 정해서 대국민 민원의 날을 진행해 봤으면 합니다.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광화문에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전국 곳곳, 방방곡곡을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민생 정당이 우리 바른미래당이라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우리 예, 후보님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 또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토론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향해야 할 제3의 길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 정치는 군부 독재, 민주화 시대를 거쳐오며 크게 두 가지 이념 대립 구도 위에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진보, 친노동, 복지, 친북, 반미의 구도이며 그 반대는 보수, 친자본, 성장, 반북, 친미입니다. 여기에 지역주의가 적절히 가미되어 그 흐름의 편향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견 이런 흐름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임에도 실제 유권자의 인식과 기대점은 조금 다르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 국민들의 이념 성향의 추세는 수렴과 양극화 속에서 전반적으로 진보화도 보수화도 아닌 중도로의 수렴 현상을 보이며 기존의 쌍봉형의 이념 지형이 아닌 중도가 두터운 단봉형의 이념 지형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 시점은 대한민국 정치 토양의 과도기이며 바른미래당은 그 과도기 이후의 길을 미리 준비하며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일종의 정치 실험이자 정치 혁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험적 도전이 그렇듯이 바른미래당 또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바른미래당이 대표적인 정책 정당, 문제 해결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념과 지역을 넘어서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들의 영입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역, 직능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재들의 영입으로 당내 건강한 정책 경쟁, 발전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미래 정치 토양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정치 문화와 토양이 바뀌지 않으면 빛을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정책 대안과 문제 해결에 힘쓰는 정당이 선택될 수 있도록 청년을 중심으로 부담 없는 정치 교육의 접점을 늘리고 당의 정체성과 정강, 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을 발굴하여 양성해야 합니다. 생존을 넘어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정당이 되기 위한 위와 같은 노력들이 있다면 시대의 부름에 따라 자연스레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들으면서 잘 적어봤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셨던 내용,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 문제 해결 정당이 돼야 된다,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미래 정치 토양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모든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후보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바른미래당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뭐 액션 플랜도 좋고요. 예. 이런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이런 청년 정치 배틀, 토론 배틀 이것만으로도 저는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것에 인상 깊고 감화되어서 나온 것이 맞고요. 일단 바른미래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어느 당이 들어도 지금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등소평을 모두 아실 겁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 중국의 국부였던 등소평이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강양에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 그래서 충분히 중국이 힘을 기를 때까지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너무 이렇게 의시되지 마라,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유소자기,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 그 마지막이 이제 화평 굴기, 평화롭게 우뚝 선다인데요. 저는 바른미래당도 이 절차를 거쳐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도강영회 같은 경우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가적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념적 정치 토양에서는 재능을 숨기고 은밀히 힘을 기른다를 저는 전선을 줄이고 정책을 개발한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이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물론 제 생각이 여기 계신 당내 최고위원분들과 대표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보았을 때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대책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꼽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무엇을 제일 잘할 수 있는지와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그 두 가지의 접점이 청년 실업률 대책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 게 저희 사실 8강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미래 시대에 대한 대안을 저는 바른미래당이 가장 잘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의 주도권을 잡고, 또 교육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주제보다도 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선점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청년 실업은 사실은 꼭 바른미래당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청년 실업만큼이 저는 바른미래당이 공략해야 할 유권자층과 또는 지금까지의 지지층과 외연을 넓혀가야 할 층이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이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중도 개혁, 이 정도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면에서 청년 실업률 문제에서도 그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전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더 실질적인 방향을 원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을 하나를 말씀드렸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첨언하실 부분이 있거나 질문 주실 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청년 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후보께서 좀 더 깊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도 청년으로서 청년 실업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제 주변에 제가 청년 실업률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너는 의사인데 왜 청년 실업률을 걱정하냐, 이런 말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굉장히 청년 실업률이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와 이런 부분들을 지탱할 어떤 작은 나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청년 실업률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 제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최저임금제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토론이 아니라 좀 경제 토론이라든가 이런 방면을 좀 넓혀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제도나 이런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신규 어떤 고용이 좀 정체되고 있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백관백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무원 가산점 제도에서의 요약하면 특혜 지원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청년들의 가장 주적이자 흔히 말하는 적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청년 실업률 개선이나 관련 어떤 청년으로서의 정책에 대해서 또 백관백 후보자님이 첨언하실 말씀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우리 바른미래당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 제3의 길에 대해서 후보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저희 두 번째 저희 정강 정책을 보면 굳건한 안보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정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화해의 악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남북 화해 모드를 가면서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와 함께 박수를 쳐주고 또 건전한 조력자, 건전한 비판으로서 그 길에 함께하는 것에 참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위장평화쇼다,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의 합의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그러한 분을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정당, 대한정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바른미래당이 평화 정책을 다지는 정치, 그러한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는 건전한 조력자 그리고 건전한 비판자로서 함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우리 당을 위해서 조언을 좀 하고 싶다면, 서독에서는 콜 총리가 통일을 할 때 동독에게 경제 지원할 때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상대가 원하면 준다. 둘째, 북한 동독 주민이 알게 한다. 셋째, 인도적인 지원 외에는 경제 지원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는다. 저는 우리가 지금 남북 경협이다,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우리가 막 경제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당이 건전한 비판자로서 반드시 비핵화를 이루고 북한이 확실한 핵 폐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 서독의 콜 총리가 가졌던 이러한 비판적인 견지, 이런 것들도 우리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함께 이러한 관점에서 다가가야 되고 대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일단 우리 3의 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또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 바른미래당이 나아갈 3의 길. 제3의 예, 길. 조금 뭐 첨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 북한과의 어떤 바른미래당의 어떤 정강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동의는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건전한 조력자,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보수의 지향점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바른미래당에 앞서 지향해야 할 제3의 길로서 어떤 대한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저는 정당 모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존의 대중 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당 모델이 있지만, 저는 바른미래당이 나가야 할 정당 모델로서 네트워크 정당 모델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네트워크 정당 모델에서는 크게 보통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4가지 분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플랫폼, 정책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민원 플랫폼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다음 아고라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수렴하는 거에 넘어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시위까지 연결짓는 그런 민원 플랫폼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 정책 플랫폼은 대안적인 정책을 자꾸 개발하고 발굴하면서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플랫폼이고요. 세 번째, 컨텐츠 플랫폼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동원해서 당내의 어떤 인식과 정책 정강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퍼뜨리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플랫폼들은 여러 직역, 직능별 또는 관심사별, 여러 지역 사는 지역별로든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내부적으로 형성이 돼서 일종의 당 내의 풀뿌리 단체들이 또 생기면서 연대가 공고해지는 이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정당 모델의 폐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 사태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정당 모델의 안 좋은 면을 극단으로 치달아가면 그렇게 탄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그 중에서 정책 플랫폼과 커뮤니티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부터 누차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선을 좁히고 정책을 개발한다. 그래서 저는 지향할 방향으로서 아까 원내 정당화에 대한 얘기도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책 플랫폼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정말 개발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경쟁을 통해서 선순환의 구조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 가장 쉽거나 출발이 쉬운 것은 아마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아까 제가 정치 토양의 육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사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지만 또 의외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멀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인물처럼 여겨지고 어떤 특혜층처럼 여겨져서 그렇지 사실 관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청년 정치 교육의 접점을 지금보다 10배, 100배로 늘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정말 우리의 정강과 정책과 관심이 맞닿는 분들이 있다면 어서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 모델로서도 네트워크 정당 모델, 그중에서도 바른정당이 정책, 커뮤니티 플랫폼에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또 정책을 홍보하고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 시간이 이제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제3의 길에 대해서 하나 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세 번째 정강 정책을 보면 정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창당을 했습니다. 불의의 단호히 맞서되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저는 통합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뺄셈의 가치가 아니라 더하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통합, 정치 대통합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을 정치의 자양분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너무 극한의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적인 편들기로 댓글을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김정은보다 홍준표를 총으로 쏘고 싶다는 그런 표현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이 다르더라도 그 권위에 인정해 줄 수 있고 대통령으로서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우리 바른미래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대결의 정치를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불행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야되신 분, 시해당하신 분, 자살을 하신 분, 본인 또는 가족이 구속되신 분, 그리고 탄핵되신 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피 터지게 싸운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치 문화는 정반대입니다. 친노와 비노, 친박과 친이, 여야 할 것 없이 당과 당이 대립하고 당내에서는 개파와 개파가 대립하는 시쳇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양상입니다. 상대를 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내가 올라가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문화, 우리 바른미래당은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박수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네. 정말 뜨겁습니다. 저는 정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론회가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뜨겁다는 소식을 듣고 유승민 대표께서 오셨네요. 유 대표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셨습니까?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 대표님. 한국형 제3의 길이 어떤 것인가의 두 토론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젊은이들이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토론 배틀을 벌인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쭉 지켜보면서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등소평부터 홍준표까지 그침 시간 더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 토론자의 논쟁 아마 스슬프런 이 칼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 아쉽지만은 두 분 좀 아쉽죠? 아쉽지만은 네, 이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1분씩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재림 후보자에게 1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이 마무리 발언 이후에 아마 또 발언 기회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런 청년 정치 토론 배틀 주선해 주신 바른미래당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함께 토론하는 것이 저에게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필두로 해서 정당 다당제부터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미래까지 이렇게 쭉 토론을 했는데요. 1분으로 요약하기도 너무 짧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기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3의 정치 토양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말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도기에서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듦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준비에 열매를 맺어서 정말 나중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알려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관백 토론자에게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의 가장 큰 폐해는 쉬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다. 반대를 위한 반대, 한쪽만 열심히 물고 늘어지면 못해도 2등이라도 된다는 생각이
거대 양당의 생존 전략입니다. 10년 동안 국회 보좌진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 참모라만 생각했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보수, 반성하지 않는 보수, 그리고 이와 다를 바 없는 집권 여당의 민낯을 보면서 이 토론 배틀에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창당 과정에서부터 실무를 직접 챙겼기에 우리 당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쌓은 전문성을 가지고 민생 제일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체력이 좋지 않은데 단기간에 3번의 토론을 하느라고 되게 몸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경험을 주신 모든 분들과 당대표님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김재림 후보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 배틀을 하면서 상대 토론자를 위해서 박수를 청하는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오늘 이 모습은요, 그냥 누가 한 명의 광역 비례대표 한 명을 뽑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 선거 정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도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인공이고 오늘 두 토론자는 그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저도 가슴 찡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쪼록 바른미래당의 이 길이 더 큰 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거 정치의 신교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하고요. 많은 준비를 했고 또 긴장도 되셨을 텐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두 후보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대미를 정치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서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박상명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이 시도와 함께 짧았지만은 큰 영광과 행복으로 느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명이었습니다. 네, 박상명 교수님. 사실 오늘 모든 출연자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무대를 또 활약해 주셨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곳 대관 일정 관계상 제가 진행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다만 진행은 빠르되 여러분들의 질문 및 질의 응답 답변들 그리고 투표에는 성심과 성의를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심사위원 가운데 백관백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다 하시는 심사위원님 계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백관백 후보에게 궁금한 게 있다.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전달된 것 같아요. 자, 백관백 후보에게 질문 없으시다면 자, 이어서 김재림 후보에게 나는 기호 2번 김재림 후보에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김재림 후보 이름 얘기하자마자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 수준 높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우리 그 김재림 후보님께 한 가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광역의원은 겸직을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김재림 후보께서 만약에 그 광역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문직과 이것과 어느 것을 선택하시려지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정치는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런 그 모두 다 선망하는 직업을 뿌리치고 왜 서울시 의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 들어가서 정말 꼭 이것만은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3가지입니다. 빠르게 정리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기 토론에 참가하면서 당연히 된다면 서울시 의원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거를 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열린 답변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도 청년들이 많이들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그것을 멀게 느끼고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어떤 특혜 계층이라던가 조금 고인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얘기의 일부분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청년 토론 배틀이라는 것을 통해서 참신한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참여해서 서울시의원이 되거나 광역의원이 된다면 저 또한 정말 긍정적이고 건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서 열심히 임해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 그런 뜻이 없었다면 단순히 어떤 토론이라는 것도 마음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그런 광역이 되면 어떤 것을 이뤄내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당연히 이제 서울시 의원 또는 광역의회 내에서의 저의 의정 활동으로도 평가를 받아야겠지만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평가받아야겠지만 그런 역량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청년 토론 배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면은 있지 않나라고 조금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이 경쟁을 통해서 올라간다면 저와 같은 청년들이 10명, 50명, 100명 바른미래당으로 들어오기를 그런데 제가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치 실험과 정치 혁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당내 최고위원분들, 당 대표분들, 당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당에서 제 역할로 인해서 그 당이 더 뻗어나갈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본인의 마음 모두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투표기 클래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와 또 동일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선 투표기입니다. 요 키패드를 받으신 다음에 궁금하시더라도 절대 누르지 마시고 실험해 보지 마세요. 이따 제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투표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작동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번과 2번 이 숫자 버튼만 오늘 작동이 되고요. OX 혹은 3, 4, 5, 6, 7, 8, 90은 필요 없는 버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후에 당신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하면 그때 본인이 나는 백관백 후보가 마음에 든다. 1번 나는 김재림 후보를 선택하겠다. 2번을 눌러주실 때 패드를 보시면서 너무 살짝 누르시면 반응이 하지 않습니다. 3개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요때 이 불이 들어와야 나의 투표가 유효하게 진행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키패드가 나누어지면 저희 마지막 오늘 두 번째 서울 토론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떨리시죠? 오늘 토론회 본인이 스스로 본인에게 점수를 매겨보자면 나 몇 점 정도는 한 것 같다 내 실력에. 80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우 준수하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80점만 본인이 가져가셨어도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게다가 굉장히 멋지게 잘하셨어요. 우리 김재림 마지막 질문 날카로웠던 질문에도 정말 능숙하게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본인이 본인 점수를 매기자면 어차피 끝났는데 그냥 100점 만점에 100점 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집에 가는 발걸음이 과연 어떻게 가벼울지 무거울지는 결과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밖에 비 아직 오나요? 비 아직 와요? 맞고 갈지 우산 쓰고 갈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키패드를 오른손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백관백 후보, 2번 김재림 후보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눌러주세요. 자, 집계 시간 이제 5초 남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청년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선거토론 서울권 3, 2, 1 투표 마감되었습니다. 우승자는 3표 차이로 김재림! 집에 가는 발걸음 달려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접전 끝에 3표 차이로 결과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소감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앞서는 멋진 모습. 우승한 후보 안타깝게 다음을 기약할 후보
모두에게 고생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례! 두 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승 후보들, 우리 후보자 가운데 승리하신 세 분 모두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다른 정신이 없으시죠? 충북 남기의 경기 김진아, 서울 김재림 세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유승민 대표님께서도 무대 위로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꽃다발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요 꽃다발 대표님 꽃다발 한 번씩 전달해 주시죠. 자, 그리고 이태규 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함께 감사합니다. 사진 찍음으로써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5분. 아이고야, 조금 다정하게 모여볼까요? 다정하게. 우리 이제 앞으로 또 정말 많은 일들 함께 하실 텐데 정말 긴장되고 영광되고 떨리는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도 오늘 고생 많으세요. 파이팅 포즈. 파이팅!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바른미래당 청년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선발 토론 서울 경기 지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